퇴근길엔 뉴스 청년승부와 함께하세요. 문제는 경제다? 아하,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죠. 그런데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 결과 약간 우울합니다. 이 일자리 증가폭이 4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 하죠. 오늘은 이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시간에서 이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합니다. 경향신문의 경제부 박병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제는 내가 전문이지. 이렇게 타이틀을 잡으시지 왜. 겸손하신 것 같아요. 네. 어제 통계청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고용 쇼크다라고까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지표만으로 보면 상당히 좋지를 못했습니다. 네. 지난달 취업자 1년 전보다 21만 2천 명이 증가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제 이 같은 증가폭은 2013년 2월에 20만 1천 명이 증가한 이후에 무려 이제 4년 반 만에 가장 적은 겁니다. 네. 통상 우리나라 취업자가 보면 이제 전년 대비해서 30만 명에서 이제 40만 명 사이로 증가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 그냥 반토막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예. 올해 같은 경우에 1월에 우리가 한번 24만 3천 명 이게 증가한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는 다 3, 40만 명대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개월 만에 다시 이제 20만 명대로 떨어진 건데, 지난 3월의 경우는 46만 6천 명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네. 지난 3월과 비교하면 지금 증가폭이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반토막이 딱 나버린 이런 상황인데 네. 어떤 업종에서 이렇게 좀 많이 둔화가 됐나요? 네, 찾아보니까 일단 바로 눈에 띄는 게 서비스업 쪽에서 많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가 동시에 감소를 하는데요. 여기서 그 무급가족 종사자라는 거는 우리가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의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집안일 도와주는. 네, 맞습니다. 예, 만약 아버지 식당을 하시는데 돈을 받지 않고 뭐 아내분이 일을 한다든가 아들이 일한다든가 네. 예, 이제 이런 것들이죠. 자영업자 보면 이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자영업자 3천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예. 지난 2월에는 보면 자영업자가 전년 같은 달 대비해서 21만 명이 증가를 했거든요. 예. 21만 3천 명. 근데 지난달에는 3천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급가족 종사자의 경우도 4만 1천 명이 이제 감소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무급가족 종사자의 경우는 이제 달에 따라서 좀 늘어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만 이거 지금 가장 많이 올해 들어서는 감소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영업자 일자리도 줄어들었고 또 그런 일자리에서 일하는 이제 가족들도 이제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자영업이 그동안 많이 생기면서 과도하게 난립한 것, 이게 원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내수 경기가 그만큼 안 좋았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내수. 네, 자영업자 중에서도 여러 가지 업종이 있으니까. 대체로 내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음료.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제일 많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업종별 취업자 수를 한번 또 봤거든요. 봤더니 업종별 취업자 수에서도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줄어든 업종이 음식 숙박업으로 나왔는데 네. 여기서 무려 4만 개 일자리가 작년 대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길거리 다녀봐도 네. 그러니까 폐업하는 그런 그 업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임대 이렇게 맞습니다. 그게 지금 바로 잡혔다는 얘기고요. 이 폐업을 하고 또 새로 창업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창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서비스업만 그런 게 아니라면서요? 네. 만약에 지금 서비스업만 나쁘다 이러면 사실 이 부분에서 줄어드는 것도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좀 이제 저소득의 창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조금 바꿔야 된다. 예컨대 연금이 많다든가 이러면 굳이 이런 분들이 문을 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네. 항상 정부의 고민거리였는데요. 근데 또 지켜보니까 이게 역시 안 좋은 게 조금 질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질이, 이제 직장 쪽에서는 이제 소득 중심으로 봤을 때 약간 좀 질 좋은 우리가 일자리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상대적으로 고소득. 네, 상대적으로. 그 일자리, 예컨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그리고 금융 및 보험업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고소득 쪽인데 네. 이것도 보니까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 3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고요. 금융 및 보험업에서도 1만 9천 명, 그러니까 약 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소득 기준으로 보면 고소득이든 저소득이든 관계없이 지금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요.
한국개발연구원 즉 그 KDI 쪽에 물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중반 넘어서면서부터 일자리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는 경향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어떻습니까? 보니까 50대와 6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오히려 고연령대가 취업이 잘 되는 거네요? 지금 고연령대 같은 경우는 인구수도 많고요. 그리고 역시 일단 그 소득이 적으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이제 아직은 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좀 고급 일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5, 60대 일자리에서는 사실 증가하는 게 경제 활력을 살리는 부분과는 또 크게 영향이 없을 수가 있는데요. 15세에서 29세 그러니까 청년 계층이죠. 네. 2만 1,000개 일자리가 사라졌고요. 30대에서 14,000개. 특히 그 40대에서 무려 6만 9천 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예. 이 40대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보면 대부분 이제 가정이 있다면 가장일 테고요. 또 생산 능력이 가장 뛰어난 쪽인데 지금 여기서 무려 일자리 6만 9천 개가 지금 사라졌는데 이게 지금 올 들어서 지금 가장 많은 일자리가 40대에서는 지금 감소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한창 그 자녀들 키워야 될 때인데 이렇게 일자리를 잃으면 결국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가정 파탄 뭐 이런 거로 막 또 연결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 40대 가장이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뭐 아이들이 쓸 돈도 없을 테고요. 또 소비도 안 될 테고 또 만약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봉양도 안 될 테고 네. 사실 충격이 가장 클 수가 있는 게 바로 40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뭐 20대도 뭐 심각하다면서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5세, 29세에서 지금 2만 1,000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인데 청년 실업률을 보니까 9.4%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1년 전에 같은 달, 즉 작년 8월 달에 비해서 0.1%포인트가 상승한 건데요. 더 나빠진 거네요? 네, 이게 8월 기준으로만 보면 1999년 이후에 가장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환위기 직후에 우리 청년들이 아주 어려웠던 지금 그런 수준으로 보인다. 특히 8월 기준으로. 예. 이런 얘기고요. 또 체감 실업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청년층 고용 보조 지표 3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통계상으로서 얘기하는 실업자에다가 사실상의 실업자, 즉 취업 준비를 하고 있거나 또 아예 일자리를 포기해서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인 거죠. 구직을 포기를 해서 이제 우리가 사실상 실업자로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사람까지 포함한 게 바로 이 지표인데요. 네. 요거는 보니까 지금 22.5%를 기록을 해서 그러니까 5명 가운데 1명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층 5명 중에 1명은 일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일을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고 네. 또 아예 이제 포기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5명 중에 1명이다. 요즘 그 각 가정에 보면 직장을 갖지 못해서 지금 뭐 쉬고 있거나 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지금 이런 청년들이 다 짓게 되니까 무려 22%다. 근데 이게 지금 2015년부터 이 지금 지표는 제가 잡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 이후에 지금 가장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렇다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정부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번 8월 지표가 갑자기 나빠진 게 비 때문이다. 이 영향을 상당히 미쳤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건데 이 고용 지표를 저희가 이제 통계청에서 조사를 할 때요, 15일이 들어있는 그 한 주를 주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근데 지난 8월 같은 경우는 이 주에 비가 많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실제로 지난달에 이제 비가 온 게 15.2일인데요. 이거는 이제 1년 전에 지난해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는 8.1 비가 왔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비가 2배 수준으로 많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건설업과 농림업 분야의 이제 일용직에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죠. 예. 실제로 보니까 일용직 종사자 수가 7월 달에는 4만 3천 명이 증가를 했는데 8월에는 오히려 3만 6천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또 이제 건설업 취업자 수도 7월 달에는 10만 1천 명이 증가했는데 8월 달에는 3만 4천 명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통계청이 볼 때는 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런 일용직에서 감소한 게 좀 충격이 컸다. 그래서 지표가 순간적으로 나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예. 또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에 8월 달에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작년에 이제 8월 달에 일자리가 많이 늘었는데 여기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올해 걸 보다 보니까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저효과는 어느 정도 좀 고려하긴 해야 되겠는데. 네. 그래도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을 뭐 정부 주장도 이제 일리는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렇다면 사실 이제 9월 달에 과연 그러면 고용이 다시 회복이 될 거냐 봐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기라든가 여기와 상관없는 여러 가지 이제 고급 직종에서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 말을 100% 다 신뢰하기는 또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다고 뭐 왜 금융권에서 일자리를 줄이냐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이제 문제는 뭐 일단 8월 좋다 그러면 한 달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9월 지표를 지켜보면 되는데 이 고용을 우리가 지켜볼 때 하반기 추세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요. 네. 문제는 지금 이 추세가 나쁘다라는 게 정부도 사실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지금 사드 문제 지금 굉장히 안 풀리고 있죠. 어제 중국이 경제보복을 더 세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현대기아차라든가 롯데 철수하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철수가 아니라 결국 이제 수익이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결국 국내에서도 고용을 하는데 한계가 있게 되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수출도 사실 반도체를 빼고 나면 그렇게 증가세가 높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반도체라는 게 고용을 또 그렇게 대폭 늘릴 수 있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하반기에 수출 효과로 인해서 고용이 많이 증대하는 것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 와중에 지금 또 미국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 FTA 재개정을 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네. 요 문제 또 북한에서 계속된 핵실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면 소비 심리와 투자 심리를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역시 또 내수가 좋아지지 않고요. 또 기업이 투자를 줄이니까 고용을 줄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반기에 너무 좋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재부도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를 냈는데요. 사드 사태에 따른 중국인들의 관광객 감소 그리고 내수 부진 이런 하방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역시 그래도 이제 이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는 좀 약간의 시비를 건다면 네. 내수 부진 부분을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네. 또 워낙 소득 주도 성장 또 내수 주도 성장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인데 이 지금 뭐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네. 뭐 아직 1만 원까지는 도달은 안 했습니다만 네. 내년에 대폭 올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네. 또 통상임금 관련한 판결이 또 최근에 나온 부분도 있고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이 고용을 더 위축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신규 채용을 더 억제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네, 심리적으로는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내년 이후에 채용을 준비를 하려고 했던 고용주라면 이런 부분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게 또 부담스럽다면 일시적으로 고용을 유보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유보를 하는 부분들이 제가 앞서 말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대내외 요소들과 만약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예. 일시적으로 하반기에 생각보다 일자리 증가폭이 둔화될 수가 있다. 네. 이제 그렇게 됐었을 때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의 지지를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겠느냐. 만약에 11월, 12월에 고용 동향을 봤더니 갑자기 일자리 10만 개, 5만 개 증가에 그친다. 혹은 마이너스로 들었습니다 이러면 이 타격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고용 쇼크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가요? 뭐 그냥 저희가 이제 예측하기는 힘듭니다만 지금 추세로 본다면 어쨌든 좋지는 않다. 네, 좋지는 않다. 그래서 뭐 최악의 경우도 뭐 상정할 수는 상정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도 이렇게 대폭 늘 거라고 지금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겁니다. 네. 정부도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감지 내지는 좀 인정을 좀 하고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 부분이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많이 논쟁이 됐습니다. 당연히 야당은 이제 이런 부분을 매섭게 짚었고요. 네. 정부도 이제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 또 방어를 했습니다. 예. 어제 이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이 있는데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방향은 분명하지만 내년 이후에 속도는 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렇게 네. 말을 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또 야당의 질문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 부총리가 그렇다 이렇게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렇다면 이 최저임금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거 분명히 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요. 네. 또 가야 되는 길인데 다만 이제 문제가 고용주 부담이 크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나서서 고용주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좀 세금 투입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문제가 현재까지 결정된 거는 내년까지입니다. 그렇죠. 일단 네. 최저임금을 올리고 또 앞으로도 더 올릴 예정이고요. 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꾸라면 이분에 대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봉급이 나가야 될 텐데 그러면 정부가 계속해서 과연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지금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이 질문이 나왔는데요. 김 부총리도 1년만 지원을 하다가 지원을 끊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네. 그게 사실은 고민이다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올해 이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야당 쪽에서 이걸 아주 매섭게 좀 지지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속도 조절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측면입니다. 이게 방향은 누가 봐도 지금 소득 주도 성장 지금 거부하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10년간 이제 보수 정권들이 주장을 했던 게 성장이 곧 일자리다. 그렇죠. 성장 너무 가자. 또 이 친기업적인 정책을 또 그렇죠. 펼친 것도 맞고요. 네,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워킹포라는 단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일은 하는데 소득은 늘지 않고 계속 가난해지고 또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득 불평등이 더 커져 버리니까 네, 오히려 기업 사내 유보금은 더 늘어나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이 소득을 분배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보자 이런 부분인데 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대외 여건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나빠지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지금 곤혹스러운 거고요.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도 아직까지는 이게 파기되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하반기 가서 생각보다 성장률이 떨어진다든가 그리고 또 일자리에 이제가 나빠질 것 같아 이러면 속도 조절론이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정부도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무리해 가면서 가지는 않을 것 같아. 다만 하반기 가서 우리가 생각보다 이 북핵 리스크가 완화가 되고 여러 가지 FTA 문제라든 것들이 잘 풀려가지고 경제가 좀 탄력을 받는다면 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목표했던 뭐 최저임금도 좀 인상해야 되고요. 또 정규직화도 속도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전반적으로 결국 이제 하반기에 이 한국 경제 그리고 이제 해외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속도 조절론도 힘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게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보 위기 국면에서도 안보도 어떻게 보면 속도 조절 내지는 이렇게 약간 방향 조정을 좀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실망을 막 하고 그런 네. 현상이 있었는데 네. 이 부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좀 국민 설득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목표를 이렇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표를 보니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도구마에 빠져가지고 강조하기는 힘들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청와대가 직접 나서가지고 국민들한테 좀 설득을 하면 어떨까. 네. 근데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안보 분야에서 지금 방향을 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면서도 갑자기 트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인정하지 못하는 또 지지자들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직접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우리 상황이 좀 이렇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조금 더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얼마 전에 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부분도 네. 결국 무산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 부분도 사실은 뭔가 좀 자세하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이런 것 정도는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좀 아쉽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모든 정책이 다 그러는데 특히 경제 정책은 심리와 많이 연결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장률이 정말 성장이 잘 될 수도 있고요,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조금 이런 부분에서 물론 경제부총리의 역할도 중요합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우리 방향을 잡는 청와대가 좀 나서 가지고 이게 좀 설득을 시켜주는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짧게요. 네. 김동연 부총리 지금 잘하고 계시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지켜봐야 된다고요? 이제 100일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성적표는 하반기에 나오겠죠? 예. 네. 근데 현재까지 대략 중간 점수? 중간 점수. 저는 A, B, C, D? 한 70점 정도?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 경제부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방송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YTN 라디오 이 전용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들을 수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오늘 진행에는 시사평론가 이종훈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